네, 안녕하세요. 민법 중급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는 이번 올해 민법 객관식 강의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올해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하고 이제 중급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급 강의는 아무래도 기본 강의보다는 좀 이제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런 거는 다 이제 기본 강의 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고 이제 한번 같이 빠르게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 강의 때는 그러니까 이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기본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별의별 거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해당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다른 데 갔다가 이제 기본사항 설명드리고 돌아오고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중급 강의는 좀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 강의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고, 강의 계획서를 제가 이제 일단 써갖고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나중에 강의 계획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 여기에 계신 분들 물론이고, 이제 그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하면서도 OX 지문집을 풀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OX 지문집과 추록 있으시면, 오늘 진도를 나갔다 그러면 해당 부분 교과서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는다고 이 지식이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데, 강의 수강하시고 해당 부분 교과서 이제 정독하셔갖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부분 문제집까지 OX 지문집하고 추록까지 풀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한 강의 소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날 풀어온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또 이제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그럴 거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패턴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트도 잠깐 보시면,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 필기를,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필기가 깔끔한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워낙 말씀드릴 것도 많고, 제가 진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으면은 저도 깔끔하게 해드리겠는데, 워낙 이제 민법은 양이 많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려 쓰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노트 필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까봐 매 시간마다 이렇게 노트 프린트 해갖고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노트 프린트를 해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그래서 노트 필기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칠판을 보시고 저를 따라오는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기는 나중에 필기 노트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 우리 중급 강의니까 우리 시간 없으니까 서론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바로 갈게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노트 1페이지 보시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죠? 오늘 강의 노트 1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맨날 수험생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제 생각에 1차,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요즘 상담할 때 이 말씀 드리고 있는데, 1차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 수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은 한 요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요 정도. 1년.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한 1년이면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알아야 될 부분은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이만큼 공부하려면 예컨대 1년에 2개월, 3개월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고 그냥 1년만 딱 준다. 그러니까 요 시간 주고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게 우리 수험생들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민법 시간이지만, 민법을 연구하셔야 될 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민법을 수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민법 연구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이제 그죠? 대학원생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맡겨놓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문이나 우리 존재하는 판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 이 있는 조문과 판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것만 해도 그래도 뭐하다고요? 본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걸 넘어가서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자꾸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자꾸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판례가 이럴 때는 이런 데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지적 호기심.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판례 같은 것도 우리는 지금 자연과학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법은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과학처럼 뭐 예컨대 수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변리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공계열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숫자처럼 막 딱딱 떨어진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면 판례 같은 것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이럴 때는 요 얘기했다가 이럴 때는 요 얘기했다가 막 좀 달라지고 뭐 표현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이거를 뭐 완전히 그냥 논리 일관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란 말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시간을 좀 이제 아끼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항상 시간.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한 수준을 쌓아 올려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 계속 보면은 예컨대 2021년 이제 문제가 나왔고, 2022년 나왔고, 뭐 2020년 나왔고, 2019년 나왔고, 2018년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년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년. 그죠? 근데 2021년에 한 번 나왔다 안 나오고, 2019년에 한 번 나왔다 안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도 여러분들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 맨날 여기서만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씩 끼워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고, 이제 조금 전에 뭐, 지적 호기심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가장 크죠. 그죠?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 이건 안 내? 뭐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 민법은, 그죠? 우리 민법 시험은 제3법이 이제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1조부터 766조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법은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법 이런 것도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제 보면 경계에 걸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3법이라고 그러면, 가족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출제자들이 이런 거 안 냅니까? 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낸단 말이에요. 경계선상에 걸쳐있는 이런 것도. 그죠? 그럼 이런 거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거 가족법인데 나왔네? 그럼 이것도 뭐 알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 가서 가족법 열심히 파고 본다.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거다. 그죠?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불합격의 길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첫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죠? 우리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자. 그죠? 넓히지 말자. 처음에 민법을 이만큼 늘려서 하는 사람은 특검법 가서도 늘리고 뭐 산재법 가서도 늘리고 다 늘려요. 본인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들보다 2배를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을 더, 그러니까 남들은 이것만 보면은 3번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거 뭐 한 번 보고 뭐 아니면 2번도 다 못 보고 들어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확도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트 밑에 그려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 한 요 정도 지식들이 생깁니다. 그죠? 물론 이쪽에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뭐 기본서에 넣어놓고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씩 생기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급 강의 이후에 가면, 기본 강의에서, 내가 기본 강의에서 이만큼 배웠으니까, 중급 강의 때는 뭐 더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중급 강의에서도
이걸 깊이 파가지고 이해가시죠? 그냥 그런 취지에서 제가 노트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 강의라고 해서 이제 범위를 넓히는 수험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내가 이걸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알아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만큼을 보는 사람하고 이만큼 보는 사람이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보는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만큼 보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이만큼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기에 구멍이나 여기에 빵꾸가 나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저도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그 나중에 뭐 합격하고 찾아오는 수험생도 있지만 불합격하고 찾아오는 수험생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가끔 한두 개 맞는데 여기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이런 거 다 틀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에 혹시 시험을 보게 될 때, 다음에 시험 보게 될 때도 그러면 아 내가 여기가 구멍이 많이 뚫려서 이걸 열심히 해야 합격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기서 나온 문제 이걸 틀려갖고 내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또 공부 범위 또 넓히고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중요한 거 그리고 있는 조문과 판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이제 여름 아직은 뭐 한여름이긴 한데 여름이 이제 다 가고 또 이제 가을이 곧 다가오잖아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시험도 다가왔으니까 공부 범위를 넓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확하게, 그죠? 알아야 될 부분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아는데 집중을 하시면 그럼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 15쪽 가시면 제1장 민법 일반. 자, 요 부분 뭐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간단히 봅시다. 그래서 이제 1번 민법의 의 보시면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그러니까 민법의 개념은 두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개념을 잡을 수도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개념을 잡을 수도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옆에 이제 괄호치고 써 있듯이 맞습니다. 그 민법전 자체를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조문집 같이 봅시다 할 때 그 조문집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야. 결국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아래 밑줄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괄호치고 국회가 제정한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민법으로 제정해 놓은 요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 그러니까 민사상 법률 관계라는 게 민법에 의해서만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 이외에도 다른 법들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국회가 아닌 뭐 다른 뭐 이제 기관들이 정해놓거나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 나중에 법원이라고 배우겠지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양가로 1번의 일반사법이에요. 일반사법.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에도 뭐 이렇게 뭐 써있긴 한데 우리나라 법은 가장 이제 크게 구별하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 안에는 헌법이라든지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자를 국가가 이제 처벌하는 형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이제 공법이고 사법은 우리가 맨날 배우는 이제 민법, 그죠? 뭐 물건을 사고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법, 돈을 빌려줬다, 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 공법과 사법 중에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인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민법하고 이제 상법 이렇게 썼는데 이 사법 안에서도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어요. 이 특별법이라는 함은 이제 특수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수한 사건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거를 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법은 이제 우리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에게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적용되는 게 일반법. 특별법이 이제 특수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특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이제 상인. 그래서 이제 상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다. 그러면 이제 상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일반법이니까 이제 민법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공법과 사법 중에 사법이고 사법 중에서도 특별법을 제외한 일반법이다. 그래서 일반 사법이 결국은 우리 민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중에서 우리 국회가 이거는 민법전에 적어놔야겠다라고 한 것들은 민법전으로 딱 적어놨겠지만 모든 상을 다 적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민법의 의미의 민법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형식적 민법은 아니더라도 실질적 민법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시험에 나올 법은 아니고. 그래서 밑에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뭔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번에 일반 사법으로서 민법 그랬는데, 거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셔가지고,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그랬는데 이제 실체법의 반대말이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1차에서는 민법을 보지만 2차에 가서는 이제 민법 대신에 민사소송법을 보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절차법이죠. 그래서 밑줄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 우리 민법은 이런 실체법이고요. 우리 민법을 보면 무슨 권리가 있다, 뭐 무슨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런 걸 정해놓은 게 이제 절차법이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같은 그런 이제 절차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인데, 요건 이제 우리 민법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법적 행위를 지도하는 게 이제 행위규범. 야, 우리 국민이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행위의 이제 준칙을 정해주자. 그죠? 이런 게 이제 행위규범. 그 다음에 재판관 재판할 때는 요걸 보고 재판을 해라. 요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그러면 이제 재판규범의 성격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도 재판규범이다. 되셨다. 그죠? 기본적인 내용이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의 법원 가시면 우리 민법 1조부터 이제 조문이 나오죠. 그래서 민법 1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민법 1조 법원. 이때 법원은 우리 이제 뭐 고등법원, 가정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원자는 근원 원자, 뭐 연원 원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판관이 재판할 때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그죠? 기준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법원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제1조 법원 보시면 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한다. 그래서 노트 1쪽 맨 밑에 보시면 우리 민법은 요 법원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법원의 종류가 세 가지다. 그러니까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가 법원이다. 그 다음에 적용 순서는 법률이 먼저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당연히 암기가 돼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다. 적용 순서는 법률이 먼저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조차 없으면 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조문 받고 교재로 가셔서 교재 16쪽 보시면 1번 의, 법원이란 재판관이 재판할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 줄 어려운 말로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즉 뭐 민사에 관한 적용 법규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좀 거칠게 설명드리면 재판관이 재판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냐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양가로 2번 제1조의 법률. 자, 그래서 이제 좀 쪼개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법률, 관습법, 조리가 있었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부터 보면 일단 1번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률, 명령, 규칙 등을 포함한다 그랬죠.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 민법 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 둘 중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중국 강의니까 손가락 표시 보시면 185조에도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85조는 물권법정주의거든요. 그래서 물권은 이제 법률하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만 물권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의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물권 법정주의 말할 때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다르다. 그죠? 잘 아실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제 2번 내려가 보시면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밑에 안 보셔도 되고, 양가로 2번 제목의 명령 규칙, 이것도 우리 1조의 법률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 뭐냐면 아래 밑줄에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한다. 그럼 그걸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정한다. 그러면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제 뭐 우리 지방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뭐 법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그게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제정한 것만 법률이니까, 대통령이나 행정각부가 정한 명령이나 대법원이 정한 규칙이나 지자체 조례 이런 거는 형식상 의미의 법률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컨대 대통령령이 명령으로 내려놨는데 그게 민사에 관련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재판관이 그걸 보고서도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런 취지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니까 양가로 1번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민법,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양가로 2번의 명령, 규칙 등도 민법 1조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약인데, 조약도 이건 이제 헌법 규정이긴 한데, 그 밑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조약도 이제 법원이 되겠죠. 그죠? 됐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 헌재 결정인데, 헌재 결정도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원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 이 법률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기관이냐 그러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잘 제정하라면 모르겠는데 잘못 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 법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으로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민법 764조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안에 사죄 광고를 넣어버리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게 있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 광고는 못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헌법재판소가 민법 764조의 내용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범위를 정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뭐가 되는 거야? 헌재 결정도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취지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뭐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임대차에서 최장 존속기간 20년 제한이 있었어요. 우리 민법에. 근데 그거 이제, 임대차를 우리가 뭐 사인끼리 계약하는데 20년을 빌리든 30년을 빌리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년 최장 기간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다. 자,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났으면 그 조문의 효력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조문의 효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이 바로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헌재 결정도 법원이 된다. 그거하고 요런 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있는 헌재 결정 이 두 가지인데, 그 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안에 사죄 광고는 포함시킬 수 없다. 이거 하나고, 임대차에서 최장 존속기간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됐다. 이거 삭제되었다. 이거 하고, 그죠? 두 가지 챙겨두시면 됩니다. 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봤듯이 뭐 이번에 양가로 1번 법률이나 명령 규칙이나 조약이나 헌재 결정 이런 게 다 우리 민법 1조의 법률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186 아까 말씀드렸듯이 185조의 법률로 가면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안 되죠. 185조의 법률로 가면 양가로 1번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것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포함 안 된단 말이에요. 185조의 법률로 가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기 때문에 그 2번에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다 포함이 된다. 근데 185조의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양가로 1번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85조에서 나중에 이게 물권법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정주의에서 우리 민법이 제시하고 있는 물권은 딱 8가지잖아.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지주권, 저당권 8가지,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명령으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 고액입니다. 고액. 되셨죠, 그죠? 됐다, 그죠? 됐고. 자, 그럼 이제 1조의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봤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법률 관습법 조리니까 이제 3번 관습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관습법은 이제 우리 시험에도 좀 나오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관습법 보시면 양가로 1번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것도 이제 노트를 좀 보시면 넘어가서 이제 노트 2쪽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노트는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오니까 오늘 본 노트 내일도 갖고 내일 수업 시간에 또 오늘 진도 다 못 끝내면 내일 노트 봐야 되니까 이 노트는 지난 시간 노트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노트 2쪽 가보실게요. 노트 2쪽 가셔가지고 자, 양가로 1번 관습법의 성립 요건 세 가지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원래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법원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3번도 추가가 됐어요. 3번이 뭐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체 법질서에 반해버리면 그러면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건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기는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다. 이거는 당연히 암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개념이 나오겠지만 관행만 있고 법적 확신이 없다. 그러면 개념이 뭐가 됩니까? 그때는 관습법이 아니라 이른바 사실상 관습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사실상 관습에 불과하지 관습법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그 지역, 예컨대 어떤 지역 안에서는 야, 우리들끼리는 요게 관행이다. 이런 이제 관행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게 야, 이 정도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거 거의 법 수준으로 격상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법적 확신인 거예요. 그죠? 그 수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행과 법적 확신을 얻어서 관습법이 되면 다음 줄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우리 민법 1조에서도 관습법 법원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래 밑줄처럼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에 반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관행하고 법적 확신이 있어도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요건은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 내려가 보시면, 바로 그 판례가 나오죠.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원래는 확신이 있었는데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음 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 시대는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남녀 평등하지 않은 사회였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부합된다 이러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합하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꺽쇠 3번의 종중 구성원 자격 판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는 당연하게도 뭐 이제 남녀 그 불평등 사상이 이제 남아 선호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봐야죠. 그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판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 얘기하면서 이렇게 관습법의 성립 요건 같은 것도 정확히 얘기를 되셨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안 그래 이번 관습법의 효력으로 와서 관습법 효력에는 학설의 대립인데 기억이 이제 보충적 효력설, 니을이 변경적 효력설인데 보충적 효력설이 판례고 이제 변경적 효력설이 소수설에 불과해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면 항상 판례에 따라 풀 건 나오니까 우리는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두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보충적 효력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충적 효력설은 뭐냐?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으면 성문법이 더 우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읽어보시면 조문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도 사실은 보충적 효력설 입장에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보시면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보충적 효력설이고 다수설 판례다. 근데 밑에 변경적 효력설 보시면 민법 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법도 성문법을 변경 내지 개폐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변경적 효력설인데 왜 그러냐? 우리 아래 밑줄 보시면 예컨대 A라는 성문법이
옛날부터 있었다. 구법이다. 근데 지금 이 A라는 성분법에 배치되는 B라는 관습법이 성립되었다. 그럼 이 관습법 이거 신법 아니냐? 새로운 법 아니냐 이거. 야 그럼 구법하고 신법할 때 당연히 신법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이렇게 배치되는 관습법이 나오면 이 관습법에 의해서 이 A 성분법이 없어진다. 개정되거나 폐지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변경적 효력설이에요, 그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점이 없지 않죠, 그죠? 왜 이게 신법 맞잖아,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다? 이런 변경적 효력설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효력설을 인정한다. 여전히 성법을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경적 효력설은 이렇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소수설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보충적 효력설 입장이죠. 가정의례 준칙 13조 이거 성문법이잖아요. 여기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문법을 우선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2번 소급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노트 이쪽에 두 번째 이제 도해를 좀 먼저 보시죠. 맨 위에 이제 소급한다에 화살표 있는 도해 보이시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조금 전에 우리 관습법 성립 요건을 봤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예컨대 어떤 지역 내에서 관행이라는 게 형성되죠. 야,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자, 그죠? 그리고 계속 그게 이제 이어져서, 꾸준히 이어져서 관행이 됩니다. 근데 관행만으로 아직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어서 이제 말 그대로 법 규범으로 승화가 된 거야. 그죠? 그런데 법적 확신으로 이제 승화가 돼도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언제 확인이 되냐 그러면 당사자 사이 다툼이 생기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을 때. 야, 너희 동네에서는 너희 지역에서 이런 관습법이 인정된다. 그러고 법원 판결로 이제 관습법을 명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관습법의 성립 시기를 언제부터 봐야 되냐? 판결이 있으니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이 성립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소급해서 이제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이때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 정답 아시죠? 그죠? 판결시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단 말이야. 왜? 우리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법원의 판결 없잖아. 이 법원의 판결은 확인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이미 우리 관습법 성립 요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관행하고 법적 확신만 있으면 그럼 이제 이미 관습법은 성립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법원이 판결로서 그걸 확인을 해줬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법적 확신을 얻은 대로 소급해서 관습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18쪽의 맨 위에 방가로 2번 보시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한다. 여기 이제 통설적인 견해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려서 한번,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뭐 이거 설명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중급이잖아. 그럼 이제,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 뭐가 있냐? 우리 암기하셔야죠. 그죠? 명인방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부동산 양도담보, 요 네 가지 요건 암기하셔야 돼. 그죠? 그 뒤에 이제 사실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족법상 인정되는 거니까, 뭐 일단, 사실론도 뭐, 관습법으로 인정되긴 하는데 이제 가족법상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명인방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이런 게 이제 관습법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죠?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관습법과 이제 사실인 관습의 구별인데, 관습법은 그 근거조문이 1조고 사실인 관습은 근거조문이 106조에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106조 확인해 볼 거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산된 사회생활 규범의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법적 확신을 얻은 건데, 사실인 관습은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아직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확신까지는 못 얻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이 되고, 자, 그럼 밑에 판례 가시면 이것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 기다림이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이를 확정을 해야 된다. 그죠?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런 걸 이른바 변론주의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 변론주의, 직권주의 정확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민소법 가서 정확하게 배우세요. 지금은 그냥 대강.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주의. 반드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변론주의.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직권주의인데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리인데, 우리 조문은 분명히 이제 법률 관습법 조리, 그래서 조리도 법원이다라고 이제 법률에 써 있는데, 사실 여기 또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는, 야, 이건 뭐 실체가 불분명한 거니까 법원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설도 있어요. 그죠? 조문에 써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학설 대립이니까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양거리 일반의 뭐 조리 법원성에 대해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지만, 셋째 중. 조리는 마지막 법원이 된다고 보면 다수설이다. 그냥 다수설에 따라서 조리도 법원이 된다. 그리고 밑에 판례도 보시면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판례도 이 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조리도 뭐 법원성 있다. 뭐 이 정도 정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조리도 법원성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뭐 요거는 이제 조리의 법원성인데 얘기지만 이 판례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굵은 거 해놨죠.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중중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중중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미성년자는 아직 중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년이 돼야 중중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래서 중중원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제 성별의 구별은 없어졌는데 성년이 돼야지 미성년이면 중중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년이 되면 밑에다가 미성년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판례의 법원성인데, 여러분, 우리 판례 무지하게 배우잖아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판례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이 삼권 분립의 문제예요. 우리 입법기관은 누구라고요? 국회잖아. 근데 법원이 만들어내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삼권 분립이 깨져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법원에는 그 5번은 밑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 셋째 줄 법원 부정설의 통설적 견해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우리 요거는 뭐 구별은 좀 하셔야겠죠. 아까 헌재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됐잖아. 근데 지금 보는 대법원 판례 법원성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부정설의 통설이야, 그죠? 되셨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시고 이제 로마자 3번 보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다. 이것도 뭐 이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사적 자치가 원칙이죠. 사적 자치가 원칙인데 이제 아래 2번 큰 목차 2번 가시면 이 사적 자치는 이제 수정을 받죠. 자, 그래서 1번 사적 자치 원칙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근대 자유주의. 근데 프랑스 혁명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절대군주제 하에서 이제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우리에게 맨날 이제 절대군주가 맨날 그죠? 뭐 핑계대 갖고 잡아가두고 틈만 나면 뭐 돈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거리를 법률행위 자유. 야,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파는데 간섭 좀 하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 원칙이고. 법률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니까 결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계약은 자유인 동시에, 자, 여러분 계약 자유 원칙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밑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약은 자유인데 동시에 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유지 발전에 불가결한 의무들의 1차적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해서 성립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라고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채무잖아요. 채무의 1차적인 발생 원인이 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은 자유인데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을 갖다가 그러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한 번 체결된 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원칙이 그 손가락 표시 안에 손가락 표시에 있는 이른바 로마법상 원칙인 계약은 준수되어야 된다. 라틴어로 팍타 산트 서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법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원칙이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로마법상 계약은 준수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래서 계약은 자유지만 그와 동시에 의무들의 일차적 발생 원인이 되고, 따라서 계약은 준수돼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라, 이번. 재산권 존중, 즉 소유권 존중. 제가 아까 그랬죠. 그죠? 국가에서 자꾸 이제 핑계 대면서 막 그 부르주아들의 재산을 뺏어가더라.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소유권을 좀 존중해줘라. 거기부터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소유권이 있으면 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음대로 뺏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소유자가 그 소유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 소유권 존중의 원칙. 재산권 존중의 원칙인데,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니까 결국은 소유권 존중의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다음 주에 이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그 괄호 안에 있는 물권법상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이 침해당하면 그냥 쫓아가서 반환받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이런 게 이제 우리 민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죠. 그래서 이제 전제 군주가 맨날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재산을 막 뺏어가니까, 야,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든 뭐 이렇게 뺏어가려면 최소한 우리한테 고의과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뺏어가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발전됐는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사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들도 기본적으로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원칙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어떤 사람에게 그가 의혹하지 아니한 의무 기타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부담시키려면 그에게 규칙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죠. 가 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다음 줄 채무불이행.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규칙 사유를 요구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한번 다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계약자의 원칙이나 소유권 존중의 원칙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은 지금 우리 민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들이 살짝 수정이 되죠. 그래서 2번 사적자치 수정 가보면 요건 이제 현대, 이제 아까 근대 자유주의였다면 이제 현대에서 이제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평등이 좀 강조가 되죠. 그죠? 예컨대 계약 자유로 맡겨놨더니 맨날 힘센 놈만 유리하게 계약하고 힘 약한 사람은 맨날 불리하게 계약해갖고 또 맨날 깨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양가 1번 보시면 국가는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경제적 강자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거나. 근데 약관규제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아는 보험회사가 미리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약 쫙 해놨다가, 그죠? 약관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소비자한테 들이밀고 사인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약관규제법 뭐 위반 무효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강자의 계약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거나. 두 번째, 공급이 한정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공법적으로 제한한다. 왜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그냥 막 투기 과열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런 거. 세 번째, 과실책임 원칙에 대한 수정으로 이제 특수한 영역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자치의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권리남용 금지나 실효 원칙이나 금반환 원칙, 사정변경,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사적자치를 좀 제한하는 면이 있죠. 그죠? 지들끼리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야, 이거는 신의 취급 안 한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뭐 제한을 해준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20쪽의 맨 위에인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나 사적자치 원칙이 민법의 기본 원리 뼈대고 변함이 없고,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제약은 필요 최소한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자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은 예외적인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도 우리 기본 강의라면 이 밑에 무과실책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읽어보면 다 알죠. 그죠? 이거 암기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무과실책임. 자, 첫 번째, 135조, 무권대리인의 135조 책임, 무과실책임이죠. 그 다음에 2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397조 특칙, 이거 무과실책임이죠. 3번, 4번, 5번은 이제 매도인 담보책임, 수급인 담보책임, 여행 주최자 담보책임, 이제 담보책임들도 이것도 전부 다 무과실책임이죠. 그죠? 아시고. 그 다음에 6번 공작물 소유자 책임 758조. 소유자 책임은 2차 책임이고 이제 무과실 책임이죠. 그럼 7번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 외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임인의 책임 688조 사망. 요거 이제 무과실 책임이죠. 다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는 게 있어도 나중에 또 다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개만 들어와도
우리 이렇게 이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일단 요 정도 보시고. 난 8번은 임치인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9번도 이제 법정 대리인 복인권 행사 이러면은 모든 책임 다 져야 되니까 일단 무과실 책임 취급이 되고, 그죠? 됐다. 이런 거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거래 위반 중간 책임. 자, 중간 책임 뭐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우지만 단서 규정을 두어서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중간 책임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는 705, 동그라미 2번. 피용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756조.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56조 가보시면. 자, 756조 가보시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관에서 제3자에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냥 배상하래요. 무과실 책임이야. 그죠? 그런데 단서에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 안 져도 된다니까 스스로 규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내면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과실 책임을 지우되 스스로 입증해내면 면책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규정을 이른바 중간 책임이라고 그러죠. 과실 책임주의하고 무과실 책임주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죠? 과실 책임주의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 이건 불법행위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우리 불법행위의 경우는 피해자가 규칙사유까지 모두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가 채무자, 즉 예컨대 가해자의 불법행위,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발생, 고의과실 이런 것까지 다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법행위 중에 사용자 책임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용자 책임. 물론 이제 그 피용자의 책임은 입증을 해야겠지만 피용자 책임만 입증해서 피용자 책임만 성립이 되면 사용자 책임은 그냥 물을 수 있다고. 사용자는 무과실 책임진다고요. 법문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지휘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내면 면책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딱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 책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 중간 책임이 뭐가 있냐 보니까 1번 책임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755조. 그죠?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755조도 중간 책임. 조금 전에 봤던 피용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중간 책임 756조. 8번 공작물 수목의 설치 보존에 대한 점유자 책임 758조. 요것도 이제 중간 책임. 그 다음에 4번 동물 점유자 보관자 책임도 이제 중간 책임.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또 정리하시면 중간 책임의 동그라미 3번에 공작물 점유자는 중간 책임인데 위에 올라가서 방가로 1번에 6번 보시면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공작물 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작물 책임 758조는 일단 점유자가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내면 2차적으로 소유자한테 책임이 넘어가고 그때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가로 1번에 6번하고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은 묶어두세요. 똑같은 758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유자는 중간 책임지고 소유자는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되셨다. 자, 우리 이제 기본 강의가 아니라 중급 강의니까 민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 전체적으로 무과실 책임 이런 게 있었고 중간 책임 이런 거 있었다. 그죠? 그냥 안 그래서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경우인데 특별법은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제조물 책임법, 무과실 책임이었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런 거 있죠. 3번, 4번은 그냥 지워버리셔도 되고 1번, 2번 정도 요 정도 그냥 이런 게 무과실 책임이었지. 특별법 요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다, 그죠? 됐다. 자, 그럼 이제 민법 일반에 대해서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 받고 이제 제2장 본격적으로 법률 관계 들어갑니다. 자,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권리와 의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권리, 의무, 가로치고 법률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법률 관계 보시면 법률 관계, 호의 관계 구별에 대한 의 보시면 법률 관계는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법률 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다. 되셨고, 다음 줄. 법률 관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호의 관계, 호의 관계. 다음 줄. 이건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다. 그래서 밑줄.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이제 그냥 호의 관계다. 따라서 예컨대 자동차의 호의 동승인,
다만 단순한 인간관계와 달리 중간에 속하는 관계여서 따라서 예컨대 자동차의 호위동승했다가 여태까지는 호위관계인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호위관계였다고 이제 끝까지 호위관계인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 자, 그리고 이번 구별. 자, 호위관계와 법률관계 구별 기준은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다. 즉, 대가관계, 이게 유상이냐 무상인지가 호위관계, 법률관계 구별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무상계약인 증여 생각해보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을에게 X 자동차를 주기로 증여계약 체결했다. 무상이죠. 호위관계예요? 아니지, 법률관계지. 이거 증여계약 이행 안 하면 법원에 청구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유상, 무상이 기준인 게 아니라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예컨대 이제 옆집에서는 을이 뭐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태워줄게 약속했다. 다음날 안 태워줬다. 이행 강제나 손해배상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그죠?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호위관계, 법률관계 구별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법적 구속의 의사가 있느냐, 여부다. 그죠? 근데 이제 밑에 판례 보시면 뭐 유명한 판례죠. 호위동승 판례인데,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 원칙으로 봐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이게 이른바 호위동승 감경이라는 거죠. 호위동승 감경. 뒤에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위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호위로 태워주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손해가 입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태워줬는데 전부 배상 청구하는 게 그 첫째 줄에 나오듯이 신의법칙이나 형평 원칙으로 봐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 그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위동승했다고 무조건 경감되는 게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얘기다. 그걸 이른바 호위동승 감경이라고 한다. 호위동승 감경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권리의 종류 내려가시면 이제 법률관계 왔으니까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권리 종류 보시면 안 그래도 내용에 의한 분류인데 첫째 줄 뒤에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인데 이 분류는 뭐 이제 여러분 아시긴 아셔야겠지만 시험과는 좀 무관한 분류예요. 그래서 방금 인격권 보시면 뭔지 아시죠? 넘어가시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22쪽 맨 위에 밑줄 보시면 이 인격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나 나의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됩니다. 인격권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명예권 등의 인격권 간다. 요거는 좀 체크해 두세요.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명예권 등의 인격권을 간다. 나중에 이제 법인 배우면 법인은 상속권 없다. 뭐 정조권 없다. 그러니까 뭐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명예도 이거 자연인한테만 명예가 있고 법인은 명예 없는 거 아니야?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 법인도 명예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재산권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우리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나누면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요 세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세 번째 지식재산권도 배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물권, 채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산재법에서 배우는 지식재산권 요 세 가지가 이제 재산권의 가장 커다란 분류가 되셨고. 그 다음에 방가로서 한번 가족권 안에는 친족권과 상속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사원권은 단체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다 하면 됐고, 그죠? 됐다.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이제 분류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건 양거리 2번 효력에 의한 분류죠. 그래서 권리를 효력에서 분류하면 지배권, 청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자, 1번 지배권, 절대권이죠. 자, 예컨대 대표적인 이제 물권인데,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이런 게 속한다. 그래서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 중급이니까 상대권 침해다 바로 불법행위가 됩니까? 상대권 침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제3자 채권 침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불법행위 안 되죠, 그죠? 무슨 얘기냐?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제 X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상대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을은 갑으로부터 X부동산 샀잖아요. 을이 어느 날 병을 찾아가서 X부동산 내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왜? 이 을의 채권은 누구에 대해서만 가지는 권리? 갑에 대해서만 가지는 권리. 이걸 이제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 채권도 원칙적으로 누구만 침해할 수 있냐? 갑만이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갑만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걸 침해를 못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걸 침해를 못해요.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이른바 제3자 채권 침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상대권은 상대방만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채무자만 침해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언제 제3자의 채권 침해 대표적인 예가 언제예요?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 있잖아.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병한테 또 팔았다. 제1매매, 제2매매다. 제1매매, 제2매매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지금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제1매매, 제2매매라고 해서 병이 당연히 제3자 채권 침해 됩니까? 안 되죠? 언제 돼요? 병이 갑에게 배임행위 적극하다 했을 때. 배임행위 적극하다. 갑은 별로 이제 뭐 이중매매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병이 가가지고 살살 긁죠, 그죠? 야, 이거 내가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을한테 판 걸. 그러니까 보세요. 병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병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보세요. 이미 갑이 을에게 X부동산 팔았던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갑이 이미 을한테 팔아서 을이 갑에게 채권이 있음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 갑한테 야, 이거 을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꼬셔갖고 팔게 시키면 을의 채권이 침해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을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이렇게 배임행위 적극가담해갖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제3자 채권 침해가 될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이제 비교해서 을이 예컨대 X부동산, X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 X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은 이제 을과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갑이 그냥 어느 날 을의 땅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건물 짓고 깔고 앉았다. 그죠? 그럼 을하고 갑하고 사이에 뭐 관계 있어 없어? 아무 관계 없잖아. 그냥 제3자. 근데 이거 뭐야? 이건 불법행위 성립하잖아. 왜? 이거는 지배권이니까. 이 을의 X부동산 소유권 또 X토지 소유권은 지배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이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 침해되면 바로 불법행위 성립하는데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 침해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반가를 일반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다음 줄 밑줄 안 꺼있지만 지배권 절대권이다. 그래서 절대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 상대권과 대비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이제 절대권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 됩니다. 그래서 노트 이쪽에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노트 이쪽에 그 중간에 있는 도에 이제 보시면 거기 다 있죠. 그래서 지배권, 절대권에 대한 침해는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상대권에 대한 침해는 제3자 채권 침해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안 된다고 써있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22쪽 반거래 위반 청구권.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다음 줄 전형적인 게 채권이다. 그죠? 근데 이제 다음 줄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채권하고 청구권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권이긴 한데 채권과 청구권이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물권적 청구권 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인데 채권이에요? 채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인데 채권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개념이 똑같은 개념인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3번 형성권. 자,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이제 형성권 무지하게 설명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중국 강의니까 형성권 한번 딱 아시죠? 제가 이제 일부러 굵은 글씨 해놨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 키워드, 이거죠. 그래서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다. 이걸 이제 형성권이라고 한다. 단독행위죠. 그죠? 다음 주, 형성권은 반드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 일방적으로 권리를 변동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거가 있든지, 그죠? 근거가 있어야 형성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밑에 가번 보시면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인데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행위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물권 변동 발생이죠. 취소권 일방적으로 취소권 일방적으로 행사해버리면 이제 매매계약 같은 거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죠? 해제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게 그건데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혼인 취소권은 가족법상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그냥 재판 외에서도 그냥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취소권, 추인권, 해지권 이런 것들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게 이제 형성권이다. 일방적으로 그냥 물권 변동시켜버릴 수 있다.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시켜버릴 수 있다. 그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 키워드다. 그냥 4번 항변권. 청권 행사에 대해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연기적 항변권과 다음 줄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우리 맨날 배우는 동시행 항변권과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의 예고. 그럼 잠시 미루는 거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야, 네가 나한테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 해주겠다. 잠시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도 보증인이 야, 너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주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 이렇게 이제 밀어두는 이런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 이제 후자의 예의다, 즉 영구적 항변권이다 그러는데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은 여러분 우리 가족법이라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뭐냐? 여러분 상속은 포기가 있고 승인과 포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컨대 아버지 재산이 이제 X 빌딩인데 100억이다. 100억이다. 근데 이제 은행에 대출금만 20억 정도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받는 게 나 안 받는 게 나? 당연히 받는 게 낫죠. 그죠? 당연히 받는 게 낫지. 그죠? 대출 채무 20억이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 재산이 100억인데 소극 재산이 20억이어갖고 제가 나면 80억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상속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인하겠죠. 그죠? 근데 거꾸로다. 그래서 이제 빌딩은 20억짜리인데 이제 대출금이 100억이다. 그럼 이거 받는 게 나, 안 받는 게 나? 안 받는 게 낫죠. 그죠? 그래, 여러분 포기하면 될 것 같죠? 포기하면 될 것 같죠?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금 재산이 적극 재산 20억인데 소극 재산이 100억이야. 채무가 더 많아요. 이때 중간에 있는 아버지 을이 이건 상속 안 받는 게 낫다 포기하면 얘만 빠져나가고 이렇게 손자한테까지 상속이 가버린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럴 때 하는 게 승인 중에서 이른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 뭐냐면 이 상속할 때 한정승인이 가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을의 채무가 아니었잖아요. 갑의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채무를 그러니까 우리 상속은 보궐승계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전부 다 승계하는데 나는 이 채무를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승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정승인 한 거예요. 한정승인. 나는 적극 재산 20억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채무 부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구히 부담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부담을 안 하겠다는 항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구적 항변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의 예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 영구적 항변권의 A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권리와 순위의 경합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실게요.